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만수 기자, 내란 특검이 한 전 총리를 소환했군요. 네, 내란 특검 그야말로 전방위 속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오전 10시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전격 소환했습니다. 지금 8시간 가까이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내란 특검 측은 심야 조사를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 폐기된 과정에 대해서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새롭게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했지만 며칠 뒤 사후 문건이 만들어진 게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어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 당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적을 수사하기 위해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불러 조사 중입니다. 김 전 실장은 계엄 당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부르라는 지시를 받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적힌 명단을 강희구 전 부속실장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이 오늘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이미 본궤도에 오른 내란 특검과 함께 3대 특검이 본격 가동된 겁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이 서울 광화문과 서초동 사무실에 각각 현판을 내걸었습니다. 지난달 12일 임명된 뒤 준비기간 20일을 꽉 채우고 본격 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은 여러 논란을 의식한 듯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4명과 파견검사 40여 명으로 구성됐고 수사 기간은 2차례 연장을 포함해 150일입니다.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공천 개입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공식 수사 대상만 16개에 이릅니다. 이명현 최상병 특검도 현판식을 열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손직해병 특검은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특검보 4명에 파견검사는 20명으로 수사 기간은 내란 김건희 특검보다 30일 적은 120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내란 특검은 물론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도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3특검 체제가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본격 수사에 착수한 3대 특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2차 출석하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를 언제 어느 특검이 처음 조사하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5일 오전 9시에 다시 나오라는 내란 특검 통보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오전 10시 출석을 고집했습니다. 지난달 28일 1차 소환 당시 상황 그대로 다시 한번 불필요한 신경전이 빚어진 겁니다. 특검도 이번엔 9시 출석 원칙을 고수했는데 그러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9시 정각은 아니더라도 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출석하고 적극 진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더 이상 특검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를 언제 어느 특검이 먼저 불러 조사할지도 주목됩니다. 3대 특검 모두 서면이나 방문 조사는 없다고 단호히 선을 그은 만큼 김 여사는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큽니다. 김 여사가 연루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은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 모두 수사 대상에 올려뒀는데 일단 최상병 특검이 먼저 조사하기로 교통정리가 됐습니다. 지금으로선 최상병 특검이 먼저 부를 것으로 보이지만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워낙 많아
김건희 특검이 조기에 전격 소환 절차에 착수할 수도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이 본격 수사 개시와 함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조사에 앞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자신은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고 작전 통제권도 없어 법적으로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를 통한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이종호 씨와 일면식도 없고 김건희 여사와도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검찰 개혁이 추진되는 가운데 검찰을 떠나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에 거듭 우려를 표했습니다. 심 총장은 오늘 퇴임사에서 검찰의 역할에 대해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필수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니라며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며 신중히 결정해야 할 국가의 100년 대계라며 전문가의 지혜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서 가장 바람직한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리에서 물러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조만간 특검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비화폰 통화 등 여러 혐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고발한 직위안 판사와 심우정 전 총장 사건을 내란 특검에 넘겼습니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입니다. 재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 전 총장은 이 같은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았습니다.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결정을 받아들인 뒤 석방을 지휘하기까지 했습니다. 즉시 항고를 하여 집행정지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조치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즉시 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킬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 통화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통화가 이뤄진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최종 처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또 창원지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인사차 도갈한 해명에도 두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에는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 수사방해 의혹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 독립성을 소화하기는커녕 살아있는 대통령 권력에 굴종하면서 대한민국 헌법 정신인 법 앞의 평등을 검찰 스스로 파괴하고 이 밖에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검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드러나게 되면 수사폭이 넓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한 상법 개정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은건 기자, 일부 쟁점을 놓고 막판까지 진통이 있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전 법원심사 소위원회를 열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집중적인 심사를 벌였는데요. 핵심 쟁점이었던 이른바 3% 룰 등을 놓고 막판 협의를 이어간 끝에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에 반영된 3% 룰은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으로 야당과 재계에서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가 집중됐던 조항입니다. 또 집중투표제와 사회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오전 회의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부분, 그리고 사회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데 합의를 봤습니다. 상법 개정은 그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법사위 논의가 이뤄진 건데요. 국민의힘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여야가 합의해서 상법 개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서 여야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최대한 합의를 끌어내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법사위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내일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일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지금까지 YTN 김건희입니다. 여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계기로 본격적인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나섰습니다.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검찰개혁을 속전속결 처리하자는 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찰개혁의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처럼 말하며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은 특히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검찰개혁을 우려한 심우정 총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유체 이탈식 주장을 그만하고 공수처와 내란 특검의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오후에는 법사위 소속 김용민, 민영배, 장경태 의원 주도로 전문가들과 검찰개혁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당대표에 출마한 정청래, 박찬대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해 신속한 검찰개혁 완수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합니다. 검찰개혁, 이번엔 끝을 봐야 합니다.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개 법안에 따른 검찰개혁 조직 개편안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경찰,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등 주요 수사기관에 대한 감찰과 조정 등을 맡는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속도전을 내세우는 여당과 달리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는 앞서 검찰개혁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해 야당과 잘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향후 여론에 따라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국민의힘 쇄신 작업을 진두지휘할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이 지금 사망 선고 직전에 코마 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취임 기자회견. 먼저 12.3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에게 많은 실망을 끼쳐드렸다고 사과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같은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성찰과 각오를 새기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의 쇄신 작업을 진두지휘할 당혁신위원장에 4선 안철수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과감한 당개혁의 최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당 내외 다양한 인사들을 혁신위원으로 모시고 혁신 논의를 집중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당의 변화와 혁신은 존립을 위한 절박하고 유일한 길이라며 당의 낡은 의식과 관행, 제도와 문화를 모두 벗어던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기용한 것은 수도권과 중도층 민심 회복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안철수 의원은 혁신위원장 인선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에 코마 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대위 자체가 다음 달 중순쯤으로 예정된 전당대회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 혁신위 역시
한계가 뚜렷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당의 존립과 향방은 물론 혁신위의 역할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오늘 경남 밀양의 낮 최고 기온이 38도를 넘어서며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강릉에서는 지난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밀양의 낮 최고 기온은 38.3도, 지난달 말 경주 37.5도를 넘어서며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경남 합천군도 37.7도까지 오르며 올해 두 번째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기온은 밤에도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초열대야 현상이 올해 처음으로 강릉에서 나타났습니다. 지난밤 강릉의 밤 최저 기온은 30.3도였습니다. 7월 초열대야 기록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강릉의 초열대야는 지난해보다 20일이나 이른 것입니다. 강릉과 서울에서는 사흘째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대야는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계속될 전망입니다. 낮도 밤도 뜨거운 날이 지속하면서 외출 자제와 수분 섭취, 휴식 등 건강 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하루 전국에서 51명이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15일 전국 500여 개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 질환 감시 체계를 가동한 이후 어제까지 누적 온열 질환자가 524명으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감시 시작일인 5월 20일부터 계산하면 누적 온열 질환자는 50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0% 정도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2010년대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1970년대보다 2배 안팎으로 증가했습니다. 기상청이 1973년 이후 지난해까지 분석한 결과 폭염과 열대야 일수는 2000년대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2010년대 폭염 일수를 1970년대와 비교해보면 평균 8.31에서 14일로 1.7배, 열대야 일수는 평균 4.21에서 9일로 2.1배 늘었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가 다시 2%대로 상승했습니다. 식품 가격이 물가 오름세를 이끌면서 라면과 커피 같은 가공식품이 많이 올랐고 고등어 등 수산물 가격도 불안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 5월 1% 후반으로 둔화했던 소비자 물가가 다시 2%대에 진입했습니다. 지난 1월 2.2% 상승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가공식품과 수산물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가공식품은 4.6% 올라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공식품 물가가 전체 소비자 물가를 0.39%포인트 끌어올렸는데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62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빵이 6.4%, 커피는 12.4% 올랐고 햄과 베이컨은 8.1% 상승했습니다. 라면은 6.9%가 올라 2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라면 같은 경우에 원재료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최근 출고가가 인상된 품목들이 순차적으로 반영된 영향을 받는다고 동일하게 좀 저희는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달걀도 6% 올랐는데 3년 5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수산물 가격은 수원 상승 영향으로 7.4% 올랐는데 재작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입니다. 고등어가 16% 넘게 상승했고 조기와 오징어도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 농산물은 1.8%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크게 올랐던 과일 가격은 기저효과로 7.4% 떨어졌지만 채소는 마늘이 24.9%, 호박은 19.9% 올랐습니다. 석유류 물가는 국제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0.3% 올랐습니다. 정부는 민생과 밀접한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주요 식품 원료 할당 관세를 지속하고 주요 품목의 가격 수급 변동 요인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강원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휴게소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대형 SUV가 식당가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직원과 손님 등 16명이 다쳤는데 운전자는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휴게소 식당 안 테이블에 손님들이 앉아 있습니다. 갑자기 흰색 SUV가 식당 전면 유리창을 산산조각내며 그대로 들이닥치고 반대편 주방벽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섭니다. 간발의 차이로 사고를 피한 손님들은 구석에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휴게소 식당가로 차량이 돌진한 것은 오전 11시 반쯤. 이 사고로 식당 유리창과 내부 집기류 등이 파손됐고 직원과 손님 16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목격자는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고 순식간에 차량이 식당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서 있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빠지직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까 유리창을 깨면서 차가 매장 안으로 그냥 돌진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명이 앞에 서 있는데 사고 충격으로 식당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고 테이블과 의자들도 어지럽게 널려 당시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식당으로 돌진한 SUV의 운전자는 80대 여성 A씨로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페달을 잘못 조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오늘 정오쯤 충남 보령시 남포면에 있는 골프장에 민간 업체가 만든 무인 대공 표적기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해당 표적기는 민간 업체가 군 사격 훈련에 사용할 용도로 만든 것으로 용역 입찰을 위한 적합성 평가 도중 갑자기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육군은 육군 방공학교 관계자가 평가관으로 현장에 나가 지켜봤지만 시험 사격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사고가 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투신해서 숨진 남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또 국과수에서 A씨 부검에 대한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는데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음주나 약물 투약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저녁 8시 반쯤 같은 빌라에 사는 남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에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네, 이슈플러스 전국 현안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내란 특검이 오전 10시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소환해서 지금 조사 중입니다. 먼저 한덕근 전 총리 출석 당시에 담긴 영상 한번 보고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회의 사후 문건 작성 폐기 의혹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소명하실 건가요?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내란 동조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한덕수 전 총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결국에는 진실을 밝히러 왔겠죠. 다만 그 진실을 말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한덕수 전 총리가 저렇게 조사받으러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왜 조사받아야 될 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라고 했는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엄 선포 과정에 있어서 어떤 잘못을 했는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지시에 대해서 동의가 했는지, 그리고 이걸 묵인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과거 한덕수 전 총리가 경찰에서 진술했을 때는 자신의 잘못이 없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만 CCTV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에 충분히 계엄 관련 자료들을 다 보았고, 또 정족수가 부족하니까 이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 계엄 선포, 내란 행위에 대해서 공범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분에 계엄 선포 이후에 서명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계엄을
공모한 중요한 정황 증거로 좀 보여지고요. 또 이걸 폐기했기 때문에 이 폐기가 또 증거인멸의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아마도 특검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검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함께 불렀거든요.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됩니까? 결국에는 이 국무회의 자체를 한 번 더 훑어보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당시 국무위원들에게도 지금 소환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출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밤 늦게 오라고 하였는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다시 한번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보이고요. 아마도 오늘 소환한 사람들 중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가장 주된 조사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참고인의 신분으로 예상이 되는데 조금 아까 변호사님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과거의 대선 과정이나 그때 비상계엄과는 본인은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당시에도 수사기관에서 그동안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야기한 것과 좀 다른 정황들을 확인한 것이 있었고 그래서 이미 출국 금지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강희구 부속실장이 계엄 선포 이후에 새로운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었다라는 부분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것은 나중에 만든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폐기하라라고 지시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했던 이야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특검에서는 그 경위라든지 어떤 법적인 이런 문제가 될 것을 예비해서 좀 이렇게 준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 소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란 특검팀이 유상임 과기부 장관도 오후에 소환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인데 지금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유상임 과기부 장관이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인물들 아닙니까? 근데 왜 줄줄이 소환 조사하는 겁니까? 일단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 내란이 일어나는지 잘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왜 부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에게도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갔거든요. 그래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는지 그리고 국무회의 참석을 요청할 때 어떤 내용으로 또 참석을 요청했는지라든가 어떤 전화 통화 내용이 있겠죠. 그리고 계엄 선포 과정에 있어서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만 이후 계엄 해제 과정에는 또 참여한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가 한덕수 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이런 계엄 해제와 관련한 것에 대해서 어떤 각부 국무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표명했는지 이런 것까지도 또 볼 것 같고요. 또 본인에 대해서도 계엄 해제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발언을 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계엄 해제 이후에 또 2차 계엄을 하려고 하는 어떤 정황이 없었는지 등 그 상황들을 하나하나씩 다 살펴볼 것 같고요. 국무위원들 하나하나 어느 누구도 놓치지 않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하나씩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특검의 의지가 좀 보여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이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여기서 김건희 특검의 경우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원칙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 여사 측에서 정당한 소환에 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에 대해서 맞대응한 표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두 개의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소환이라든지 조사 관련해서 이미 협의가 좀 시작이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임성근 전 사당장의 구명로비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상병 사건에서 먼저 조사를 하겠다. 이게 협의가 되었다. 이런 것들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아마도 향후에 그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정당한 소환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특검과는 약간 좀 결이 다를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시키면서 피의자 소환을 한다거나 이런 절차들이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최상병 특검은 수사 개시 첫날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 조사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실은 경찰이라든가 공수처에서 수사가 많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내놓지 않은 채 굉장히 정권의 눈치를 봤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어떠한 최상병이 사망한 사건의 어떤 실체라든가 그리고 이 사건을 은폐한 의혹 과정에 있어서 기존의 수사가 된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 수사가 부실한 수사였는지 그리고 관련자들이 핵심 증언들을 했는데 이 증언들이 사실관계와 다른지 여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 진술의 신빙성이라든가 허위 여부 또 관련자들과의 어떤 말맞춤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를 직접적으로 이제 먼저 직접적인 방법으로 좀 전공법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격가지들로서 여러 가지 수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가 이제 내란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나오라고 한 날이었는데 그거는 무산됐고 오늘 토요일에 윤 전 대통령이 9시에 출석해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뭐 진술도 성실하게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신경전이 이어졌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본인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국민들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특검과 9시에 가냐 10시에 가냐 이런 것으로 실랑이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변호인들과 서로 상의를 해서 9시에 나가는 것으로 그리고 진술도 충실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나름대로 좀 억울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인권보호 수사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이 된 규칙이고 이것이 검사가 이런 수사의 전 과정에 있어서 피의자 이런 사람들의 명예가 이렇게 더럽혀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의무를 넣어놓은 조항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비공개 소환이 되었었던 것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표명을 했지만 특검 측에서는 이 사건이 국가적 법익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피해자는 국민이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라고 불허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떤 좀 감정적인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는 오히려 이 규칙을 벗어나서 특검이 뭐 소환 절차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본인이 한번 체포영장이 신청이 되었다가 기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자체에는 충실히 임하게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에 한덕수 전 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 소환했던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시여야 하는 이유는 더 조사할 게 많아서인가요? 일단은 뭐 조사할 게 많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오면 또 그럴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시간을 또 버티고 또 뭐 경찰이라고 해서 수사를 못 받겠다라든가 또 점심시간을 더 늦게 갖는다거나 뭐 이렇게 수사를 계속 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직위 때문에 계속해서 부른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부르는 횟수를 좀 줄여야 될 필요성, 압박감을 좀 특검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또한 마찬가지로 수사 기한이 정해졌기 때문에 너무 수사가 길어지는 것도 또 특검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수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반면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 며칠이라도 좀 끌어보려고 하고 몇 시간이라도 끌어보려고 하는 것이고 이건 결국 자신에 대한 어떤 신경전을 통해서 특검의 수사를 조금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부르고 나면 그와 관련한 진술을 했던 사람들을 또 다시 불러서 특검에서 조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조사 시차가 너무 짧아버리면 이런 피의자들의 변호인들이 또 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맞출 시간을 벌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사를 좀 늦추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또 신속하게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수사에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밀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특검 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좋은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내란 특검이 이번 조사에서 외환 혐의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지 어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도 불러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북한에 일부러 무인기를 보내서 도발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 전에는 작년 10월 정도가 이야기가 나왔다가 11월에도 있었다. 계속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특검에서는 좀 수사에 좀 집중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는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내란과 외환해제에 있어서 불소추 특권의 예외가 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죄명이거든요.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특검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이미 수사기관들 그러니까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에서 굉장히 오래 했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고검에서 재수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다른 사건들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했었던 기록들을 받아왔는데 보면은 특검이 처음부터 다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를 부른다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소환을 하는 것은 기존에 수사를 했었던 자료들을 받은 것에 대해서 특검이 지금 현재로서는 100% 믿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3% 룰이 일부 보완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완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법이 개정될 때 과거에는 기업을 위한 어떤 정책을 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주는 정작 제외됐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주가 가치, 기업의 가치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 10년 만에 굉장히 많은 2배, 3배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10년 전과 똑같은 정도 수준의 주가가 이루어졌어요. 그만큼 대외 신인도라든가 기업의 어떤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됐었는데 그중에 하나로 감사위원이라든가 또는 사회이사라든가 사내이사 등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가 많은 주식 지분 가치를 가지고 여기 투표를 해버린다라고 하면 결국 최대 주주가 원하는 사람이 다 사내이사, 사회이사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내이사의 경우에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합산해서 3%만 의결권을 행사해라라고 했습니다만 이제 사회이사에 있어서도 최대 주주와 특수이해관계인의 주식을 합쳐서 3%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이사 선임에 있어서 관여할 수 있는 폭을 굉장히 많이 줄였다. 그런 측면에서는 회사가 굉장히 건전해질 수 있는 그리고 대주주가 잘못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사들이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좀 마련한 것이 아닌가. 결국 우리 기업의 가치가 결국에는 더 경쟁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기존 3% 룰을 보완했다는 게 더 강화됐다는 겁니까? 그렇죠. 더 강화됐다는 것이고 최대 주주 입장에서 보면 좀 부담을 가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좋은 사회이사가 선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상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걸 국민의힘이 동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주주의 이익도 보호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하는 그 의사결정에 국민의힘이 좀 동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 상법 개정안이 관심을 모았던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가 지난 정권에서 제2요구를 해서 폐기됐던 법안이 이번 정부 들어서 통과되는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부정적으로 국민의힘 봤었거든요. 합의에 이른 배경은 뭡니까?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소액주주에 대해서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큰 틀을 당연히 동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상법 개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 그래서 일단은 상장사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한 이런 것들을 먼저 해보고 그 이후에 다른 이제 비상장사회까지 확대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정부가 새롭게 시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승적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도 함께하게 된 것이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 룰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경영권이 굉장히 침해받는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들어갈 수도 있었던 집중투표제라든지 그리고 감사위원을 2인 이상 선임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후 공청회 과정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음에 개정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3% 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사의 충실 의무가 그동안에는 회사만 있었는데 주주까지 확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극단적으로는 단 1주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회사 경영진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소송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러한 소송이 남발이 되었을 때 경영권이 굉장히 침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우려가 가장 큰 핵심이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소송 남발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즉각적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이야기들도 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민주당을 믿고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근데 어제만 해도 사실 3% 룰은 빼고 처리할 것 같았는데 하루 만에 기류가 바뀌었는데 이게 혹시 그 대통령실에서 3% 룰을 반대하지 않는다 이 메시지가 나온 이후입니까?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기업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됐었죠. 뭐 주가가 한 2,500, 600포인트로 한 10년간 유지됐었어요.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굉장히 폭락했었고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한 달 만에 2,600% 정도의 주가가 3,100까지 올랐거든요. 이건 결국 정부와 기업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이재명 정부가 상법 개정을 통해서 기업이 굉장히 오염되지 않게, 그리고 대주주들이 기업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지 않게끔 이걸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니까 굉장히 외국에서도 많이 투자하고 국내 국민들도 많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앞으로는 배당 정책도 좀 해라. 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데 배당을 하지 않고 이익금으로만 남겨놓는다거나, 또는 이게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대주주가 쓸 수 있게끔 쓴다거나, 또는 회사가 굉장히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대주주 이익을 위해서 분할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분할해서 결국에는 기업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주주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자신의 주식이 100만 원 하다가 50만 원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들은 결국 대주주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많이 활용했다.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 강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경고를 했고, 그래서 주주들이 환호를 했고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이 좀 없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국민의힘 얘기를 해볼까요?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오늘 취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선의 안철수 의원님을 당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혁신 방안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90도로 고개를 숙였네요. 맞습니다. 어쨌든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해야겠죠. 전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었던 개혁안에 대해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바로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의 비상계엄, 탄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과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먼저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중요한 것은 혁신위를 띄웠다라는 것입니다.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혁신위를 띄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7월 1일자로 혁신위를 띄우지 않겠냐는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인선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결정이 된 것으로 보도가 되었지만 또 언론 내용을 보면 어저께 연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송원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여러 인사들을 컨택을 했지만 아마 거절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개혁에 대한 방향,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사과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서부터 그 이야기들을 했었고, 그리고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송원석 원내대표와 이 지도부가 들어왔을 때 도로 친윤당이다, 뭐 영남 자민련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일단은 안철수라는 카드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안철수 혁신위원장 얘기 잠시 뒤에 한 번 더 해보고 송원석 비대위원장 불법 기염이라는 말을 썼어요. 사과드린다고 하면서 불법. 이 점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과를 계속해서 여당에서도 요구를 해왔잖아요. 그렇죠. 실은 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왜 이 발언들이 이렇게 늦게 나왔을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되고 국민의힘도 조금씩 이제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또 집권해서 나라를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압박감이 좀 더 커져가고 있고 또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뭐 패배라고 하는 어떤 그 어두운 그림자가 지금 거쳐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갖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런 반성과 사과 이것들이 자신의 잘못을 처절히 인정하고 앞으로 국민과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야당이 이렇게 건전한 야당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헌법과 법을 지킬 수 있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한다면 그게 실은 국가를 위해서 좋고 건전한 야당으로서 여당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나라에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자신의 과오, 잘못들을 잘 인정하고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민주당에도 국민의힘에도 또 국민들에게도 다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잠시만요. 임성근 전 사단장이 최상병 특검 소환 조사를 조금 전에 마쳤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했는지 이제 그 부분은 계속 앞으로 오늘까지 그까지 이제 진도가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석 씨랑 뭐 이종호 씨, 김태우 씨 관련해서는 어떤 질문을 받으셨나요? 네,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지만 제가 구명노비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영역은 제 스스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구명노비를 한 적이 없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분들의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보직해임 될 뻔했다가 안 됐던 거 관련해서는 혹시 어떤 질문 받으셨나요? 그 부분은 특별히 제가 뭐 아까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선택적으로 진술 거부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좀 어떻게? 뭐 그 이유까지는 제가 밝힐 수는 없고요. 예. 기본적으로 그동안 수천 쪽에 제가 이제 수사 참고 자료도 제출을 많이 했고요. 또 경찰 수사에서 원 없이 제가 많이 진술을 했고 또 청문회 2번과 국정감사 3번 포함해가지고 또 최근에는 유튜브까지 나가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뭐 그 범위 내에서 제가 벗어나지 않고 또 작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단 한 자도 바뀐 게 없습니다. 똑같이 시종일관 제가 진실만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렇게 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그럼 기존의 경북청이나 공수처 수사기관에서 말씀하셨던 진술한 내용이랑 크게 다른 거 없이? 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럼 오늘 총 조사를 지금 몇 시간 받으신 거죠? 4시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소환 조사 언제인지 얘기 나온 거 혹시? 그건 이제 추후 일정을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언제든지 최우선적으로 제가 소환 조사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조사는 누가 했어요? 대구지검 검사가. 네. 조사는 지금 누가 했어요? 조사는 검사님이 하셨습니다. 예. 네,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오늘 소환 조사했는데요. 지금 4시간 조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언제든지 추가 조사에 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국민의힘 당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의원이 임명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안철수 의원은 그러면 당대표 출마는 안 하는 겁니까? 일단 지금으로서는 그런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혁신위의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원내대표가 하고 있는 비대위를 관리형 비대위로 해서 8월에 전당대회를 치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당대회 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혁신위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뭐 이제 혁신위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이 이 혁신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출마해서 뭐 당대표를 나간다거나 이론적으로는 그런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혁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당대회라는 것은 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당원들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함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혁신위에서 이제 인선이 있을 것이고 혁신위에서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인지 그 방향성을 본 이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안철수 혁신위원장 의사 출신답게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코마 상태고 메스를 들겠다고 했어요. 당내 개혁에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서 행사할 수 있을까요? 저도 좀 의문이네요. 안철수 의원이 뭐 정치에 들어오신 지 굉장히 오래됐지만 그렇게 실질적으로 성공을 거둬본 적이 별로 없어요. 특히 최근에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지지라든가 신뢰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 후 국민의힘에 혁신의 칼을 제대로 들어댈 수 있을지, 그리고 이걸 기획하는 것도 어렵지만 기획을 해서 내놨는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을 압박할 수 있는 굉장한 결기,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안철수 의원에게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좀 의문이고요. 또한 지금 누누이 문제된 것들이 국민의힘 정당의 의원들의 분포도가 영남 출신 의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성 이런 의원들이 지도부에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자신들의 의견을 필요가는 분들이 많아서 결국 TK 자민련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고 또 수도권 중심의 의원들이 점점 더 이 지도부에서 배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혁신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인데 제시는 할 수 있을지언정 이걸 집행하고 실행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지금 이 혁신안에 어떤 성공 여부가 달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은 악성 종양이 이미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여서 집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코마 상태에 놓인 말기 암 환자는 사실 명의도 살리기 힘든데 지금 안철수 의원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우려도 되는 게 지금 나경원 의원이 걱정도 있지만 잘할 거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우려를 표했어요. 그렇죠. 제가 앞서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혁신위원장이 된 것이 지금 저희 당의 상황에서는 최선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약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당 내부 인사지만 당 내에서 안철수계라는 것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 내지만 당 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인사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이 보여줬던 어떤 당에 대한 충정, 사랑 이런 것들이 꽤 진정성이 있어서 우리 당원들께서는 안철수의 재발견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셨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이번 혁신위원장에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뭐 민주당 쪽과 그리고 저희 당 쪽과도 단일화 같은 것은 계속했지만 본인이 좀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철수계라는 것이 지금까지도 이제 생기지 않았었던 것인데 본인이 이제는 국민의힘에서 뿌리를 내리겠다는 생각은 좀 강한 것으로 보여요. 그것을 대선 과정에서 보여드렸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혁신위를 하는 가운데에서 본인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다면 전당대회 출마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당 안에서 어떠한 역할도 맡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상 지금도 혁신이고 그리고 비상계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 자리를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짚어서 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은 이제 전당대회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당대표는 2파전이고요. 박찬대, 정춘래 의원, 검찰 해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강한 목소리를 오늘 또 냈어요. 누가 되더라도 좀 강성 지도부가 될 것이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좀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당원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기대감도 많이 있고 좀 강하게
개혁 법안이라든가 하고자 했던 공약들을 좀 밀어붙여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서 후보들 모두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강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강한 모습이 지금 이재명 정부를 성공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당원들이 또 고민하는 부분이 있고, 또 박찬대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하고 협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내란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결기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유함과 강함을 또 다 갖췄다라고 또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 당원들이 어떤 분을 더 마음에 들어 하실까, 어떤 분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고,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여유롭게 두 후보들의 움직임을 좀 지켜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5곳과 4곳의 업체에서 일한 대가로 총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의 근로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난데, 이어서 지금 전투경찰 복무 시절에 후임병 폭행 의혹이 제기됐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분이 저희 당 쪽에서 몸을 담았던 분인데, 이번에 어쨌든 보훈부 장관으로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권오을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시작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의혹들이 있어요. 이미 낙마를 했었던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친정부 성향의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 차명 부동산 의혹, 그리고 그 이후에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지다 보니까 스스로 낙마를 한 부분들이 있었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총리 그 청문회 과정에서 제대로 된 자료 제출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장관 후보자들도 정은경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코로나와 관련한 주식을 취득했다라든지, 그리고 정동영 장관 후보자는 역시 가족들이 태양광 사업에 투자를 했었는데 본인은 태양광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자면은 지원하는 이런 법안을 발의를 했다라든지, 조현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배우자가 도로를 샀던 거예요. 뉴타운 과정에서 도로를 사서 거기에 있어서 큰 차익을 얻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제 한 달 정도가 됐잖아요. 속도감을 내고 있는데, 속도보다는 조금 더 안정성에 방점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스스로도 사법 리스크가 여러 가지로 있었던 분인데, 지금 내각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인선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말씀하신 권오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 당에 몸을 담으셨지만 청문회 과정에서는 아마 예리한 송곳 질문들이 많이 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권 후보자 관련 인사청문회 때도 야당에서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할 것 같군요. 일단은 뭐 본인의 해명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사청문회까지 본인이 해명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해명이 국민을 납득시키지 어렵다라고 한다면 또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사청문 과정 때까지 본인이 좀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권오을 지금 장관 후보자가, 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뭐 전투경찰에서 후임병을 폭행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나이가 있으셔가지고 아마 한 40년 전쯤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의혹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랬다더라라고 하는 그냥 카더라 통신인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정확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저는 국민의힘에 좀 조언 드리면, 너무 도덕성에만 청문회에 집중하지 마시고 좀 실력 검증에 좀 더 집중하신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또 인사청문 과정에서 그 부분을 좀 더 귀 기울이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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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상호 관세 유예 연장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24%였던 일본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30에서 35%로 높일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공세에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관세가 없었으면 금리를 더 인하했을 거라고 응수했습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유예 기간 마감 시한 연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과 합의에 도달할지 불확실하고 회의적이라며 24%인 일본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30%나
35%로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o, I'm not thinking about the pause. I'll be writing letters to a lot of countries with Japan. They're very tough. You have to understand they're very spoiled. I love Japan. 다만 인도와는 무역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일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에 시달리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트럼프의 관세가 아니었으면 금리가 더 낮았을 것이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또 연준이 관세에 과민 반응을 보인 게 아니라며 미국 경제가 견조한 이상 기다리면서 관세 영향을 지켜보는 게 신중한 자세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월은 트럼프의 공격에 대한 질문에 임무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은 동의한다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Maximum employment, price stability, financial stability, and that's what we focus on, 100%. We would do exactly the same thing as our colleague Jay Powell does. The same thing. Yeah, right? Yes. 이에 트럼프는 내년 5월 임기가 만료되는 파월의 후임으로 2-3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미국 재정 적자 확대가 우려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한 가운데 파월 의장은 연방 재정 운영 방향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우회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요 국정 의제가 반영된 감세 법안이 미 상원을 가까스로 통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에 반기를 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에 대해서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On this vote, the yeas are 50, the nays are 50. The Senate being evenly divided, the Vice President votes in the affirmative. The bill as amended is passed.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감세 법안인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미 연방의회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전원에 틸리스 의원 등 공화당 상원의원 3명도 반대표를 던져 찬반 동수가 됐지만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의 찬성표로 극적으로 가결됐습니다. 대규모 감세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불법 이민 차단 예산 확대,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등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의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아직 하원 의결 절차가 남아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It's a great bill. There is something for everyone, and I think it's going to go very nicely in the House. Actually, I think it will be easier in the House than it was in the Senate. 상원의 법안 표결 당일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 악어 엘커트레즈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정신 나간 법안이라며 비난한 머스크를 향해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머스크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거라며 미 정부와 머스크 기업의 계약 해지와 정부 보조금 삭감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So I think what's going to happen is Doge is going to look at Musk, and if Doge looks at Musk, we're going to save a fortune. I don't think you should be playing that game with me. 감세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하면서 한때 신흥 최측근으로 떠올랐던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오지의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 악어 엘커트레즈를 찾아 강경한 이민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위협적인 이민자들을 구금하게 될 거라며 일부는 지구상에서 가장 사악한 인물일 것이고 여기서 빠져나가는 유일한 길은 추방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방공 무기 체계 판치르 S1을 이미 평양 방어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온라인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이 현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첫 번째 판치르가 평양에 배치돼 수도 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판치르는 러시아가 개발한 대표적인 방공 무기로 레이더 체계와 지대공 유도미사일 대공포 등의 무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3가 공개 첫 주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콘텐츠로 꼽혔습니다. 지난주 비영어권 TV쇼 부문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건 물론 영어권 TV쇼, 또 영어, 비영어 영화까지 합쳐도 단연 시청수가 높았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영국, 일본, 아르헨티나 등 전 세계 93개국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2도, 대전 34도, 광주 33도, 대구 36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무척 덥겠습니다. 또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만 오전까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뿐 대체로 구름만 많겠고, 특히 낮부터는 하늘이 맑아지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날이 있겠고,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휴일쯤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만수 기자, 내란 특검이 한 전 총리를 소환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내란 특검팀이 오늘 오전 10시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전격 소환했습니다. 지금 9시간 가까이 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내란 특검 측은 심야 조사를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 폐기된 과정에 대해서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새롭게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지만 며칠 뒤 사후 문건이 만들어진 게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강희구 전 부속실장에게 폐기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별도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뤄진 출국금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팀은 또 안덕근 산자부 장관에 이어서 유상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 당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적을 수사하기 위해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불러 조사 중입니다. 김 전 실장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부르라는 지시를 받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적힌 명단을 강희구 전 실장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들여다볼 민중기 특검은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민특검은 오늘 현판식에서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여러 의문에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는 법이 정한 절차나 방식으로 이뤄질 거라며 국민께서 성원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과 이를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을 파헤칠 최상병 특별검사팀도 오늘부터 정식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이명현 최상병 특별검사는 오늘 오전 현판식을 열고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현 최상병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핵심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수사팀을 4개로 나눠서 이른바 VIP 경로서를 포함해 관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 출범과 동시에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예상대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물론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역시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고 제가 만약에 전화라도 한번 통화했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최상병의 부대장이었던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는지, 또 김 여사의 측근 이종호 전 대표를 통한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이른바 VIP 경로설도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VIP 경로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크게 화를 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이 임 전 사단장 등
군 관계자를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하자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내며 막았다는 겁니다. 최상병 특검은 이에 따라 수사팀을 4개로 나눠 구명로비 의혹과 VIP 경로설, 이종섭 전 호주대사,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등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 출범에 맞춰 사무실 근처에서는 해병대 예비역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내란과 김건희 특검 등 3대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인지 사건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전방위 수사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수사 과정도 수시로 공개됩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내란,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은 모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검이 수사 대상에 오른 사건을 살피는 과정에서 새로운 비리 의혹을 포착할 경우 모두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겁니다. 특검 수사가 전방위 다각도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의 경우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은 물론 공천 개입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수사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여기에 김 여사의 인사개입 의혹과 검찰이 한 차례 무혐의 처분한 대기업 등의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후원 의혹도 특검이 단서를 포착할 경우 다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 KT 일부 직원들은 KT 인사에 김 여사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내란 특검과 최상병 특검 역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새로운 의혹이 확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대 특검 모두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사 과정은 수시로 공개됩니다. 특검법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과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건데 김건희 최상병 특검은 매일 브리핑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검찰개혁이 추진되는 가운데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퇴임했습니다. 심 총장은 퇴임사에서도 검찰 본연의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검찰 개혁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임기를 반도 채우지 못하고 9달 만에 물러난 심우정 검찰총장. 퇴임식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를 뼈대로 하는 새 정부 검찰 개혁 추진 방향을 겨냥했습니다. 형사 사법 시스템은 국가 100년 대계로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옳은 길이 아닙니다. 온건하고 신중한 스타일로 평소 현안에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을 자제해왔던 심 총장이 전날 입장문에 이어 거듭 비슷한 메시지를 낸 것은 검찰 개혁에 대해 상당히 강한 우려를 표한 것이란 해석도 나오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더 선명한 비판 메시지가 없이 조용한 사직을 했다는 성토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새 총장은 후보 추천위원회, 인사청문회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인선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하루 전 고위직 검사들을 물갈이하며 대대적인 검찰 인사에 신호탄을 쏘아올린 만큼 후속 검찰 인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취임 직후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새 정부의 검찰개혁 첫걸음은 전격적인 검찰 고위직 인사로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른바 검수완박에 나섰을 당시 중책을 맡았던 이들을 다시 중용함으로써 검찰개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입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정부의 검찰에 대한 고강도 개혁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첫 일성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또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속 검찰 고위 인사는 장관 취임 뒤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9개월여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인사가 더욱 늦춰지는 게 아니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예상을 깨고 주요 간부들에 대한 인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취임 직후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른바 친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들에게 사실상 사표를 받은 겁니다. 검찰 수뇌부 조기 교체를 통해
검찰개혁의 고삐를 바짝 쥐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른바 친문 검사로 찍혀 한직으로 물러났던 이들이 주요 보직을 꿰찬 것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개혁 동력 확보를 위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소 기능은 공소청에 맡기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상태인데 늦어도 9월까지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도 대선 당시 수사와 기소 분리를 내세웠던 만큼 법무부 장관이 심하면 신속하게 강도 높은 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검찰청이라는 명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오전 10시 취임 한 달 만에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과 경제, 정치, 사회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인수위 없이 출발해 한 달 만에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보여줘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견을 하러 앞두고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참모들도 대언론 접촉에 신중을 기하며 회견 준비에 매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시간 30분가량 예정된 회견은 대국민 보고 형식의 이 대통령 모두 발언에 이어 민생 경제, 정치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분야로 나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 원고에 직접 수정을 거듭하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두 발언에는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비롯한 민생경제 정책 행보와 주요 7개국 G7 정상외교의 성과, 미국과의 통상협상 상황과 내각 구성 결과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민생경제 분야 질의응답에서는 수도권 부동산 급등과 대출 규제 문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등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 외교 분야에선 한미 정상회담 계획과 한반도 주변 4강 외교에 대한 입장, 대북 관계 등이 화제에 오를 수 있습니다. 야당과의 협치 의지도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과 맞물려 쟁점이 되고 바람직한 당정 관계에 대한 입장도 관심입니다. 사회 분야에선 검찰개혁 등 개혁 과제와 관련해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한 달간 행보를 볼 때 기자회견에서도 이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대해 특유의 솔직하고 친근한 표현으로 입장을 설명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회견을 마치면 곧바로 비교섭단체 5당 대표 등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한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에 반영된 3% 룰은 주주총회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으로 야당과 재계에서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가 집중됐던 조항입니다. 여야는 내일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3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편성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 예비 심사 과정에서 속속 증액됐습니다. 국회 추경안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임위 13곳 가운데 교육위와 행안위 등 10개 상임위의 예비 심사 결과 정부 원안보다 9조 5천억 원 순증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증액분이 모두 반영될 경우 추경 규모는 40조 원에 이를 예정이지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가 다시 2%대로 상승했습니다. 식품 가격이 물가 오름세를 이끌면서 라면과 커피 같은 가공식품이 많이 올랐고 고등어 등 수산물 가격도 불안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 5월 1% 후반으로 둔화했던 소비자 물가가 다시 2%대에 진입했습니다. 지난 1월 2.2% 상승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가공식품과 수산물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가공식품은 4.6% 올라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공식품 물가가 전체 소비자 물가를 0.39%포인트 끌어올렸는데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62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빵이 6.4%, 커피는 12.4% 올랐고 햄과 베이컨은 8.1% 상승했습니다. 라면은 6.9%가 올라 2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라면 같은 경우에 원재료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최근 출고가가 인상된 품목들이 순차적으로 반영된 영향을 받는다고 동일하게 좀 저희는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달걀도 6% 올랐는데 3년 5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수산물 가격은 수원 상승 영향으로 7.4% 올랐는데 재작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입니다. 고등어가 16% 넘게 상승했고 조기와 오징어도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 농산물은 1.8%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크게 올랐던 과일 가격은 기저효과로 7.4% 떨어졌지만 채소는 마늘이 24.9%, 호박은 19.9% 올랐습니다. 석유류 물가는 국제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0.3% 올랐습니다. 정부는 민생과 밀접한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주요 식품 원료 할당 관세를 지속하고 주요 품목의 가격 수급 변동 요인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정부가 배추와 사과, 배 등 주요 농산물의 가용 물량을 대폭 확대합니다. 정부는 여름 배추 가용 물량을 3만 6천 톤으로, 사과는 1만 2천 톤, 배는 2천 톤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우는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수입산 쇠고기 가운데 소비자 선호가 높은 냉장구이류를 40% 할인할 방침입니다. 외국인의 순매도세에 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47% 내린 3,075.0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HD 현대미포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두산에너빌리티 등 강세장에서 시장을 주도했던 조선과 방산, 원전 업종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연일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일찍 온 폭염은 연꽃 만발 시기도 앞당겼고 부산의 첫 열대야 기록을 111년 만에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오점곤 기자입니다. 대구 대프리카에 이어서 전프리카라는 여름 별명을 점점 굳혀가고 있는 전라북도 전주.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은 그 별명을 실감합니다. 근데 전주 오니까 정말 낮에는 밖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덥더라고요. 진짜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 요즘. 일찍 찾아온 폭염은 연꽃 만발 시기도 앞당겼습니다. 전주 덕진공원 연꽃은 보통 7월이 절정이었는데 6월 말에 절정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날씨가 더워도 연꽃 한번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 너무 예뻐요, 연꽃이. 7월 첫날 개장한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평일인데다가 한낮 폭염이 심해서인지 해변에서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더위를 식혀보려는 시민들이 간간히 눈에 띕니다. 어젯밤에 너무 더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설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찍이 바닷가에 와서 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니까 시원하고. 바로 아래 부산은 1일 밤사이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분석해보니까 111년 만에 가장 이른 열대야로 기록됐습니다. 장마도 멈추게 한 폭염의 맹렬한 기세에 정부는 국가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올렸습니다. 온열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은 지난해보다 벌써 20% 가까이 늘었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특히 나이 많은 어르신과 공사 현장, 농업 현장 등 일터가 바깥인 사람은 최우선 관심 대상입니다. 네, 요즘 폭염 관련 경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물, 그늘, 휴식 이 세 가지입니다. 올 여름에는 특히 이 세 단어를 더 주의 깊게 새기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월과 6월 온열 질환 관련 구급 출동이 56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44명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12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으며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도내 폭염 관련 출동 건수는 2022년
233건, 2023년 555건, 지난해에는 55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이번 달에도 온열 질환 관련 신고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010년대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1970년대보다 2배 안팎으로 증가했습니다. 기상청이 1973년 이후 지난해까지 분석한 결과 폭염과 열대야 일수는 2000년대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2010년대 폭염 일수를 1970년대와 비교해보면 평균 8.31에서 14일로 1.7배, 열대야 일수는 평균 4.21에서 9일로 2.1배 늘었습니다.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희생자 일주기였던 어제 오후 서울 상암동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벤치에 앉아있던 남성이 치여 숨졌습니다. 철제 울타리가 있었지만 차량을 막지는 못했는데 시설물 강화는 물론 사고 예방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흰색 SUV 차량 한 대가 인도 위에 올라서 있고 주위에 구급대원들이 보입니다. 50대 여성 A씨가 몰던 SUV가 주차장에서 나오다 인도로 돌진한 겁니다. 차량은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40대 남성을 덮쳤고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페달을 잘못 조작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평소 자주 찾던 공원에서 난 사고에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도 저도 저 같은 경우도 봄, 가을이나 이럴 때 좀 선선할 때는 나와서 많이 앉아 있는 편이거든요. 차가 여기 와서 덮치려는 그런 생각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놀랬죠. 사고 다음 날에도 현장에는 당시 충격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숨진 남성이 앉아있던 벤치에서 2m 정도 떨어진 인도면에 철제 울타리가 설치돼 있는데요. 차량이 들이받은 곳은 완전히 뽑혀나갔고 인접한 곳도 휘어졌습니다. 1년 전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하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진 뒤 서울시는 보행 취약 구간 101곳에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가 난 곳은 대상 지역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현재 취약 구간으로 선정된 곳 외에도 방호 울타리나 대형 화분 등 안전시설 설치 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지역의 시설물을 강화하기는 어려운 만큼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같은 것들 의무적으로 장착을 해서 차가 오동작하거나 실수에 의해서 생기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주는 선제적 조치가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상 속 갑작스러운 차량 돌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약물운전 혐의를 받는 방송인 이경규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쯤 서울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당시 자신의 차량과 차종, 색상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했다가 절도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의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 이 씨 측은 사건 전날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공황이 와서 급하게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다며 경찰에 평소 가지고 다니던 약 봉투를 제시하는 등 관련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는 8일까지인 상호관세 유예 기간의 연장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밝혀서 오는 9일부터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일본과 합의할지 확신을 못하겠다며 일본산 수입품에 30%나 3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일본에 대해 발표한 24%의 상호관세율보다 높여서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7차례에 걸친 관세 협상에도 미일 간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최대 35% 관세를 언급하며 으름장을 놓자 일본은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협상을 거듭할수록 미일 간의 이해가 깊어지고 있다고 강조해왔던 일본 정부로서는 크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관세 협상에서 일본과 합의할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를 더욱 올릴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We know you can't do the kind of things that we need, and therefore you'll pay a 30%, 35%, or whatever the number is that we determine, because we also have a very big trade deficit with Japan, as you know. 7차례에 걸친 관세 협상에도 좀처럼 진척이 나오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일본이 쌀 부족에도 미국산 쌀을 사지 않는다며 일본의 쌀 수입 정책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압박성 발언에도 일본 정부는 계속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トランプ大統領の発言は承知いたしておりますが、こうした米国政府関係者の発言等に逐一コメントすることは差し控えたいと存じます。 일본은 지금까지 액화 천연가스 수입, 조선업 협력 등을 내세우며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일본 자동차 25% 관세를 낮추기 위해 안간 힘을 써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협상을 거듭할수록 상호 이해가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휴전 조건에 동의했다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미국 대표단이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길고 생산적인 회담을 했고 이스라엘이 60일간의 휴전 조건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카타르와 이집트가 최종 제안을 전달할 거라면서 하마스가 중동의 이익을 위해 이를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현지 시간 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쿼드 외교장관 회의에서 공동 성명을 내고 북한이 다수의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불안정을 야기하는 발사를 하고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걸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전역이 폭염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남미 각국에는 이상 한파가 덮쳤습니다.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현지 시간 1일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져 이번 주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다고 로이터가 전했습니다. 또 영국 가디언지는 지난 주말부터 아르헨티나는 물론 칠레와 우루과이 등지에서 계절 평균보다 10도에서 15도 낮은 기온을 나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SNS를 통해 관심을 표시하며 다가온 외국인이 사기를 치는 로맨스 스캠이 가상자산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주로 40대 이상 남성들에게 대화를 통해서 외로움을 달래주는 방식으로 접근한 뒤에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로 투자를 유도하며 거액을 빼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5월 SNS를 통해 한국 여행이 궁금하다는 미모의 일본 여성의 메시지를 받은 40대 남성 A씨. 대화가 이어지며 호감이 생겼고 매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던 이 여성은 자신이 돈을 버는 곳이라며 한 가상자산 거래소를 알려줬습니다.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한 처음에는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추가로 금액을 늘려서 해보면 어떠냐. 그러면 수익도 좀 늘어나는데 이제 그걸 유도를 해서 들어간 뒤부터는 이제 인출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말로만 듣던 로맨스 스캠이란 걸 깨달았지만 이미 1,000만 원 넘게 피해를 입은 뒤였습니다.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처럼 매력적인 이성사진을 도용해 접근한 뒤 투자를 유도하는 새로운 로맨스 스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된 피해자는 40대와 50대, 60대 싱글 남성으로 가장 큰 피해액은 18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하지 않는 고도의 애정의 표현이 있습니다. 난 당신에 대해서 굉장히 더 알아보고 싶고 의지하고 싶다는 게 막 대화 중에 섞여요. 40대 중후반, 50대 초반 이렇게 정서적으로 일말의 외로움을 좀 느끼는 분들은 당하기 쉽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벌어지는 로맨스 스캠은 대면 사기보다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은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사기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낯선 사람이 온라인상으로 접근한 후 본인의 외모, 재산, 직업 등을 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고 연인 등의 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한다면 일단은 사기를 의심하셔야 됩니다. 금감원은 데이팅 앱이나 SNS를 통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는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어떠한 거래도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된 사업자인지 확인해보고 피해가 의심될 경우 문자메시지와 입금 내역 등을 확보해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요즘 같은 여름에 전기차 배터리 고장 신고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로 위 돌멩이나 낙하물 때문에 손상된 배터리가 여름철 습기 탓에 고장이 나기 때문인데요.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비포장 도로를 달리던 전기차. 공사장을 지나려다 바닥이 긁혀버립니다. 망했다. 다른 차에 받친 낙하물이 굴러들어와 피할 새도 없습니다. 튀어나온 배수로 덮개에 부딪혀 짐이 와르르 쏟아져 내립니다. 이렇게 도로 위 돌출물과 부딪힌 전기차 배터리 바닥입니다. 긁히거나 덮개가 찢어졌습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최근 3년간 전기차 배터리 손상 사고 405건을 분석한 결과 다른 차와 부딪힌 경우는 9% 정도에 불과했고 91% 이상이 이런 단독 사고였습니다. 또 이 단독 사고는 돌멩이나 낙하물, 과속 방지턱이나 경계석, 배수구 덮개 등에 부딪힌 경우가 91% 이상이었습니다. 차종을 보면 배터리가 외부에 노출된 화물차가 59.5%를 차지했고 높이가 낮은 세단형 승용차가 취약했습니다. 배터리 손상 사고 신고가 들어온 계절은 여름이 30%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일주일 이상이 지난 뒤 고장을 신고하는 경우가 4분의 1에 이르렀습니다. 충격에 손상된 배터리가 나중에 습기를 만나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름철에 어떤 강우량이 증가하고 또 습도가 증가하고 그리고 실내외 기온 차이에서 안에 습기가 차게 되는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배터리 부위에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빠른 시일 안에 점검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전기차 제작사는 무상 점검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연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열대야는 저녁 6시 1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현상인데요. 지난 밤사이 강릉에서처럼 30도 이상을 유지할 때는 초열대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밤사이 서울 기온이 25도, 대전 25도, 광주 25도, 대구 26도 이상을 유지하겠고요. 강릉은 28도, 체감온도는 30도 이상을 보이면서 초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밤 잠을 잘 자려면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고 통풍이 잘 되는 잠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침실 온도를 24도에서 26도로 유지하고 에어컨을 사용한다면 잠이 든 뒤 자동으로 꺼질 수 있도록 해야 냉방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역시 한낮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낮 기온이 32도, 강릉 35도, 대구 36도까지 올라 오늘만큼 무척 덥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는 하늘이 맑게 개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오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이혜민,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